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을 전부 공개해 한 주간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고영한, 김창석, 김신 새 대법관의 퇴임식에 이어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새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파문으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퇴임식과 취임식,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선 고영한, 김창석, 김신 새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전부 공개로 법원이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쑥대밭이 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대법관 퇴임식. 사법농단 파문에 연루된 고영한 대법관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고 영예로운 자리 대법관. 6년의 대법관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는 고영한 대법관의 표정은 그러나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영한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파기환송심 주심, 진보적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무력화를 위한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조치 등이 모두 고영한 대법관이 결정한 일들입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에 이르면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판사는 판사가 된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 이상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행복을 놓칠 수 있다. 34년간의 판사 생활을 뒤로하고 법원을 떠나는 고영한 대법관이 많이 착잡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퇴임하는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현재의 사법부 불신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분명한 어조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을 막아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등은 재판거래 파문이 불거진 지난 6월에도 성명을 내고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사를 종합해보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어제 추가 공개된 196개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으로 인해 사법부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법원이 헤쳐갈 길이 높고 험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법관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등의 오늘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넘는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졌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 대법관.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에 대한 일각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의식한 듯 김선수 신임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했습을 정치적 고려를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공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농단 파문으로 촉발된 현재의 법원 불신 위기와 관련해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도 국민 신뢰 회복을 화두로 사람을 귀하게 삼는 재판, 충실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는 믿음을 대법원에서도 올곧이 지키겠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하여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 3부, 2부에 배정돼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대법관 3명이 오늘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 대법원 구성의 과반을 넘게 됐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줄줄이 퇴임하면서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점쳐집니다. 당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문계기 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리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 상고심 재판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나 정교조 법외노조 철회 사건, 경찰의 쌍용차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굵직한 공안, 노동사건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나아가 지법과 고법 이원화, 고법 부장제도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가고 바야흐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어떻게 풀어야 하고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 등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로인사이드와 이슈 플러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선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 공청회 어떤 공청회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사법농단 책임자 재판 특별법 제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제19 감싸기 논란을 떨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고 오늘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사법농단 책임자 재판 특별법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연거푸 기각시킨 것과 관련해서요. 네. 저희 며칠 전 저희 법률방송에서 압생영장 완전 기각률은 1%밖에 안 된다. 법원이 재판거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네.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배석 판사를 지낸 인물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런저런 연으로 얽힌 법원 손에 법원 수사나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영장 청구를 담당한 전담 판사 선정과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익법인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나요? 네,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사법농단 특별재판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일단 제1조 특별법의 목적을 보면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적용 대상 사건으로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동향 파악 및 재판 개입, 상고법원 반대 의견 표명 법관 사찰, 이판사판 야단 법석, 다음 카페 사찰 및 폐쇄 유도 등 8가지입니다. 네. 우선 해당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구속영장 등을 지금처럼 법원이 아닌 네. 특별재판 후보 추천에 따라 임명된 특별영장 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기소가 되면 역시 특별재판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은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요.
국민참여재판과 재판 중개, 언론 브리핑 등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은 일체 손을 떼게 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후보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면? 네, 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변협이 3인, 그다음에 판사회의에서 3인, 시민사회에서 3인을 선정해서 구성을 하고 대법원장이 위촉을 하게 해놨습니다. 네.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는 특별재판부 판사 3인 및 특별영장 전담법관 1인을 임명합니다. 네,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데요. 네. 대법원 특조단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사건 등 특별법 대상 사건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재심 특례입니다. 통상 재심은 재판부가 이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경우 문건 작성 핵심 인물들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긴 했지만 이제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렇다 할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이제 재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재심 대상으로 간주해서 재심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나아가 법원 문제로 인한 피해와 재심이니만큼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법농단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3명의 대법관들 퇴임식을 침울하게 만든 사법농단 문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조선일보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공개된 196개 파일 중에 제목에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파일이 모두 9건이나 되는데요. 네. 제목을 보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이런 제목들입니다. 네, 뭐 대법원이 무슨 뭐 국정원도 아니고 첩보보고가 뭔지 모르겠는데 문건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2015년 2월 1일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역 부법 방안 검토 문건이라는 걸 보면요. 네. 보수 언론의 일부 부정적 보도가 공식 입장으로 오인된다며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후 실제 조선일보에 이전 회장 명의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칼럼이 올라옵니다. 네. 또 2015년 3월 31일 작성된 조선일보 기고문이라는 파일을 보면 문건에 담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제목과 내용의 글이 추후 조선일보에 실제로 그대로 이제 올라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뭐 문건이 단순히 작성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조금 보실까요? 네.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논의, 국민 입장에서 보라. 대법관 월화수목 금금금 이래도 벅찬데 상고법원 표류 등등 모두 조선일보 기사 제목들입니다. 네. 기사뿐 아니라 의원 168명 발의한 상고법원 논의조차 않는 이유 뭔가라는 사설을 통해서는 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국회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등 네. 조선일보는 2015년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압박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쉽게 말해 대법원의 요청과 바람이 그대로 조선일보 지면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일보가 상고법원에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자기들이 뭐 관련 기획 기사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공교로운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대법원의 조선일보 문건 작성 전에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거나 네. 아니면 입법, 사법의 불륜 등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네.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을 보면요. 네. 최유력 언론사, 조선일보를 지칭하는데요. 네.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 법조 전문기자 1인과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언론 관심사항과 접촉 결과라고 하면서 이들이 상고법원 통과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법조 기자들을 접촉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또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기사를 생산하도록 대책을 세웠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네, 뭐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돈 거래 얘기는 또 뭔가요? 네, 돈거래 정황까지 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공보활동 지원 명목으로 9억 9천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조선일보를 염두에 둔 편성입니다. 네.
다만 조선일보가 문건에 언급된 상고법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은 없는데요. 공보 예산이 실제 집행이 됐는지, 무슨 명목으로 집행됐는지 등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조선일보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어제 문건 공개 당일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 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법원 행정처가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상고법원 기사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뭐 양승태 사법부의 조선일보에 대한 짝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뭐 실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 대법원장 상고법원 설치 결국 헛꿈, 일장춘몽으로 끝난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한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검찰이 관련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외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죠? 네, 맞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오늘 오전에 서울 종로구 도리엄동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서 외교부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 결론을 내리지 않고 5년째 뭉개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은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 또 기조실 등 관련 외교부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서 갔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현재 말 그대로 멘붕에 빠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거래 의혹,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2년에 한 차례 승소 판결을 내리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제3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담긴 법원 행정처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건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의 의전을 고려해서 외교부에 절차적인 만족감을 주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소송과 관련해서도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각하하거나 또 개인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해서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식의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외교부와 함께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또 두 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해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을 했었었는데요. 법원은 어제 저녁에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내주고 법원 관련 영장은 전부 기각한 채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이게 서로 당사자가 있는 사건인데 외교부 건 내주고 법원 압수수색 영장은 다 기각을 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자료에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또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거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대상도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검찰은 앞서도 법관 사찰 및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모두 줄줄이 기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또 재판 거래 관련 외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주고 또 정작 법원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이 되자 검찰은 어제 이래서는 사법농단 의혹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뭐 똑같은 사안인데 외교부는 압수영장을 내주고 법원 거는 자기들 압수영장은 죄다 기각하고 좀 법원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업이 있나 싶습니다. 기사들을 상대로 한 청호나이스 갑질 얘기입니다. 설치 기사들에게 피해만 안 가면 진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연이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정 회사의 정수기나 비대 같은 생활가전 설치와 AS 등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기사들은 해당 회사의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기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희한한 회사가 있습니다. 얼음 정수기로 유명한 청호나이스 얘기입니다. 청호나이스가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게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주장인데요. 저희 법률방송이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청호나이스 기사들이 청호나이스 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낸 연차 휴가수당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 원, 소송에 참여한 청호나이스 기사는 400명이 넘습니다. 청호나이스가 기사들의 연차 휴가수당을 떼먹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 사건은 2개월 전인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수기 기사 물먹이는 청호나이스 규탄한다.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엔지니어 기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나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위탁 계약을 맺어왔던 소속 기사들을 자회사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개인 사업자에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제안.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작 기사들이 해당 정규직 전환 계약 체결에 크게 반발하며 본사 앞에서 집단 시위까지 벌인 겁니다. 노조 측은 사실상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본부장급의 일부 직원들을 매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5년차 엔지니어 기사와 청호나이스 자회사 나이스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10만 원의 고정급에 통신비 5만 원 등 별도의 성과금을 제외하면 월 215만 원을 한 달 총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급 기준 1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크게 줄어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사실상의 임금 삭감 꼼수라는 게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말 그대로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급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모든 거를 다 낮춰놨어요. 그러니까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더 엄청 연약해졌거든요. 더 큰 문제는 성과급입니다. 근로계약서 성과급 항목에 용역 실적, 판매 실적, 판매 장려, AS 입금 실적이라는 조항 등이 눈에 띕니다. 해당 조항은 성과급이 아니라 족쇄라는 게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생활 가전업계 기사들 사이에선 갑질 중에 갑질로 여겨지는 정수기 등 물건 판매 떠넘기기와 강제 할당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아예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영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서 저희 기사들이 진짜 돈 벌려고 들어왔지 돈 쓰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영업에 대한 압박감을 부여를 해줍니다. 거기에 미달이 됐다. 개인 카드로 또 그걸 잡아요. 이게 너무 진짜. 기사들이 근로계약서 조항 중 또 다른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는 건 6개월의 시용기간을 따로 둔 겁니다. 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며 동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해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엔 정식 채용을 거부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그러면서 퇴직금 등 청호나이스와 관련된 어떤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에 400명 넘는 청호나이스 기사들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낸 겁니다. 연차 수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사들이 청호나이스 직원, 근로자였다는 걸 법원이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맨날 또 거기에 본부장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저희 개인 사업자가 아닌 다 본사에서 지시 나온 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논란과 의혹, 소송에 대해 청호나이스와 나이스 엔지니어링 측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이스 엔지니어링에 문의하시는 게 일반적인 엔지니어 분들은 지금 청호나이스 소속들이 아니에요. 전부 나이스 엔지니어링 소속이니까 그쪽에 저희 쪽을 피고로 해서 들어온 소송은 없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들어온 소송입니다. 나이스 엔지니어링은 다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 혼선이 있긴 하지만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계약서 강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아니 청호나이스의 엄연히 자회사인 거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청호나이스 걸 다 쓰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아니고. 올 9월경부터 이들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엔지니어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며칠 전 저희 법률방송에서 청혼아이스 엔지니어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게 청혼아이스가 단순히 연차수당 떼먹었네 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갑질을 부리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업계에서는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는 기사들에 대한 정수기 판매 강제 할당 실태를 한 엔지니어 기사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고발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10년째 청혼아이스 엔지니어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임성택 씨. 임 씨가 법률방송 취재진에 공개한 2017년 5월과 6월 두 달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35건 사용의 총 이용 금액은 무려 4,377만 8천 원. 평범한 직장인의 두 달 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보기엔 이용 금액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사용 내역은 더 이상합니다. 마트나 식당 한두 곳을 제외하곤 전부 청혼아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가맹점 번호가 동일한 것이 모두 같은 곳에서 구입한 겁니다. 특판이라고 해서 정수기 한 대당 거의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내 카드로 먼저 사서 가지고 있다가 정수기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엔지니어가 왜 자비를 들여 자기 카드로 한두 대도 아닌 수십 대씩 하는 자기 회사 청혼아이스 정수기를 구입한 걸까요? 분명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인 일은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임 씨는 이게 다 회사에서 강요한 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청혼아이스 회사 측에서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정수기 판매량을 강제 할당해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본사에서부터 푸시를 가하는 거죠. 적게는 4대, 3대, 많게는 최고 10대까지도 잡았으니까 2천만 원이겠죠. 회사의 압박에 일단 자기 카드로 긁어는 놨는데 제값 다 주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되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회전이 안 되니까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200만 원 준 거를 15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1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빨리빨리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혼아이스 정수기 기사들 사이에선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는 정수기 강제 판매 갑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메꾸기도 하다가 처음에는 카드 한 장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2천만 원 갖고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임 씨의 말입니다. 매출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 회의석상, 아침에 회의석상에서도 막 욕이 난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지역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을 빼버린다든지 이런 것.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발을 담그면 이게 또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청혼아이스에 계속 있어야 수천만 원을 들여 구입한 정수기를 계속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못하고 나가면은 왜 자기가 다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가지고 가서 못 팔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는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타 회사에 가서 이 제품 판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청혼아이스 엔지니어 사무실엔 이렇게 기사들이 구입한 정수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청혼아이스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을 정수기를 고칠 수 있는 방문 판매원이라고 자조하는 이유입니다. 정수기를 아무리 잘 고쳐도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한 대도 못 팔아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만 받는 거고 결국에는 정수기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문 판매원을 뽑는 게 원래 청혼아이스 엔지니어 조직이에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회사에서 제품 구매를 강요 압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혼아이스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청혼아이스의 갑질에 돈 벌자고 들어와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결국엔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고 낮엔 피곤한데도 또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안타깝죠. 보고 있으면. 사정이 이런데도 청혼아이스 측은 기사들이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카드로 정수기를 구입하는 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본인이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나중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의지로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매점에서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강제 할당이 단순히 정수기 기사들의 피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수리를 잘하면은 판매를 못하죠. 왜? 고장난 걸
잘 고쳐주면은 판매가 안 되고 고장난 거를 조금 덜 고쳐주거나 아니면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판매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이 먹이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이런 판매 강제 할당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저희 이제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제 불공정거래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유형이 그 사원 판매라고 있어요. 사원 판매라는 이제 저희 규정인데 사정이 이런데도 청호나이스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이든 뭐든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반응입니다. 지난 5월 자회사인 나이스 엔지니어링을 만들어 기사들의 소속을 나이스 엔지니어링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본사는 아무런 관계도 책임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나이스 엔지니어링이나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제가 뭐 어떻게 뭐 뭘 하겠다 그런 부분은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본사가 아닌 계열사 직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엔지니어들의 열악한 법적 신분과 처지를 악용해 전 근대적이고도 고질적인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의 말입니다. 공정위 담당자는 고발 등이 접수될 경우 청호나이스에 대한 조사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불타는 자동차, 생각만 해도 아찔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관련 첫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불타는 자동차, 생각만 해도 아찔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관련 첫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주행 중 화재 집단 소송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BMW의 520D 승용차인데요. 네. 주행 중에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는 건데요. 네. 뭐 주행하다가 굉장히 놀랄 일이고 진짜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중에 4명인데요.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 코리아 그리고 딜러인 도이치 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접 본인 차에 불이 난 게 아닌데도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네, 본인 차에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 나중에 수리될 때까지는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타겠느냐. 그러니까 뭐 탈 때까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혹시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수리될지 모르니까 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위험이 네. 좀 남아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들면 손해의 청구 원인 자체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소송 쟁점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뭐 소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보면 일단 네. 소장에서는 BMW 코리아가 520D 차량에 다수의 화재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 제조사로부터 소위 EGR 부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적시하면서 네. 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도 받고 있다. 이게 네. 이제 위자료 배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쟁점으로는 뭐 차량이 가치가 하락한다든가 또는 뭐 손해가 직접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건 은폐하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당연히 사고 있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리콜을 늦게 함으로써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 안 되니까 리콜을 좀 늦게 하더라도 네. 뭐 자동차 일단 팔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법제에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팔려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네. 그러려면 은폐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점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소송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해액 자체가 개별 피해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자료는 일부 인정될 것 같고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나 향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일 네. 수가 있고 겁이 나서 탈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것도 보여서 네. 그 부분도 손해가 인정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그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이고요. 네. 소송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뒤에 이제 말씀하시게 될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의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화재가 발생한 사람도 소송을 낸 게 있나요? 네, 한 건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건은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집단 소송은 아니고 한 건인데 이 법무법인의 안내 자료 등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모아서 집단 소송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무슨 손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도이치 BMW 코리아에서는 보험으로 배상받은 부분은 제하고 주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험 처리 배상 제외 이거는 뭐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약관이 부당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보험으로 받은 만큼은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으로 충분히 다 배상받지 못했을 때는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화재가 난 그 차량 그리고 그 화재가 난 뒤에 보험으로 배상받은 차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수리해서 타고 다니고 있지만 차량 가치는 하락했는데 그거는 보험에서 평가해 주지 않았고 그 전에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혹시 또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한 손해가 있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고 이런데 이런 거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꼭 이 건뿐 아니고 차량 결함 이런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등이 알려지면 리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개인이 자기 차량의 결함 등을 들어서 리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고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의 리콜은 굉장히 안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국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소송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입증한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손해액이 작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지금 같은 집단 소송이 아니라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재판이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일그룹 경영진의 투자 사기 의혹 수사와 법적 쟁점,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짚어봤습니다. 보물선의 발견인가 희대의 사기인가 신일그룹이 발견했다는 보물선 돈스코이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와 법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일그룹이 발견했다는 보물선, 이 어떤 것인가요? 네, 신일그룹은 울릉도 근처에서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의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스코이호는 150조 규모의 금 5천 상자 등 보물을 싣고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탐사가 시도된 배인데요. 150조 상당의 금이 실려 있다는 것 때문에 관련 보물선 테마주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등 큰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 발견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종의 사기 또는 자작극이 아니냐는 건데요. 2003년 동아건설과 해양탐사연구소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5년이 흐른 지금에서 같은 배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 조작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돈스코이호를 처음 발견해서 권리가 있다는 한 업체 측에서 이건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15년 전에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당시에 왜 끌어올린다든지 뭔가 조사를 안 했던 건가요? 예, 동아건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려고 했습니다.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당시 워크아웃 대상이었던 동아건설의 주식이 36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7일간 상한가를 계속 치면서 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불확실한 곳에 돈을 쓸 수 없다는 채권단의 반대 때문에 인양은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2014년 발굴 허가 기간도 종료됐었습니다. 인양 포기와 함께 동아건설은 법정 관리가 됐고 결국 상장 폐지됐는데요. 이런 소식을 믿고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신일그룹에서 발견했다는 그 보물선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예, 신일그룹은 예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진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신빙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신일그룹은 올해 6월 1일 설립된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 불과하고 또 몇 차례 탐사 끝에 이런
중요한 보물선을 발굴했다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향후 수사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 이번에도 사기극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신일그룹이 주가 조작,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위해 돈스코이오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신일그룹 전 대표가 제일제강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일제강이 신일그룹의 자회사라고 홍보가 됐었습니다. 네. 진행 과정에서 돈스코이오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2,000원도 채 안 되던 제일제강의 주식이 5,400원까지 상승했고요. 예. 현재는 1,400원대로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네. 신일그룹은 보물선을 홍보하면서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또 공개할 것이다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본다면 신일그룹 경영자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쇼를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피해자들이 분명 있을 텐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 구제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예, 일부에서는 배수량이 6,000톤도 안 되는 이런 함선이 200톤이나 되는 금괴를 실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신일그룹의 실체가 실제적으로는 불투명하고 예. 또 지금 현재는 경영진들이 모두 사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일그룹이 보물선을 발견한 이후에 이런 적극적인 가상화폐를 모집하는 이런 투자 활동을 한 것을 봐서는 네. 어떤 사기극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네. 신일그룹이 자본금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구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진짜로 보물선 같은 거를 발견을 했다면 이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국제법적으로 침몰된 군함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런 발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국제적인 분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법으로만 본다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르면 우리 영해에 침몰된 함선의 경우에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네. 국가의 소유권이 우선시 되고요. 예. 물론 그 배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부작물까지도 그런 문화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좀 해주거나 또는 문화재 발굴 비용 이런 경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확천금을 미끼로 한 해프닝이라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 주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서 더 고쳐야 하는 단어 심할서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고쳐야 하는 단어 전후 양시, 증감 변경, 지려 천박입니다. 네, 심할서라는 단어,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다 들어서 아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이 심할서가 우리나라엔 없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전에 남아있는 캐도 끝도 없는 일본식 한자어,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심할서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비정규직과 인턴 등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만화 윤태호 작가 원작의 드라마 미생입니다. 지난 2014년 방송 당시 케이블 채널로는 이례적인 8% 안팎의 시청률 대박을 치며 장안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입니다. 심할서를 미리 써볼까? 자, 그럼 과장님 거 한 장, 내 거 한 장. 아, 망했다. 심할서,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하지만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심할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심할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심할서라고 치면 심할서 양식, 심할서 쓰는 법, 심할서 예시 등 연관 검색어가 주르륵 뜹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고 인터넷에 심할서 쓰는 법까지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 심할서. 일단 심할서를 한자로 뜯어보면 처음 시자에 끝말자, 글서자를 씁니다. 즉 심할서는 일의 처음과 끝, 자세한 경위를 적은 글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 연후에 직장에선 심할서라고 하면 보통 잘못된 일에 대한 경위 설명, 나아가 반성문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할서라는 한자는
우리 한자 표현엔 없는 일본어로 시마츠쇼라고 읽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그래서 시말서는 국어사전에서도 경위서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어인지 몰랐으니까 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당연히 바꾸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면은 좀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법제처도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비해야 할 일본식 영어 302건을 선정하면서 시말서도 당연히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전에서 시말서라는 용어가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판단하는 법원입니다. 법원 사무관리규칙 제43조 보고심사 대상 제11항을 보면 공적조사서, 문책서, 징계자 명부와 함께 시말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말서를 경위서로 정비하라고 공고했는데도 굳이 몇 년째 시말서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2015년에 한번 부칙으로 이제 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말서 쓰는 법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식 한자 조합 시말서. 그러나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런 일본식 한자 단어가 바른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옳은 표현을 써야 합니다. 경위서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전후 양시, 증감 변경, 지려 천박. 개인적으로 중국 고사를 즐겨 읽고 사자성어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외양은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전은 물론 중국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한자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황당하다 못해 기발하기까지 한 외계어 같은 법률용어.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천재 공학도 3명이 좌충우돌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인도 코미디 영화 새 얼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전에 이렇게 얼간이 같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황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전후 양시, 증감 변경, 지려 천박,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일반 시민들이 이 말들의 뜻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의 희한한 말들입니다. 포털 어학사전을 검색해봤습니다. 찾는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계속됩니다. 취재 결과 일단 우리 국어사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말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법령에 등장하는 그런 한자어 용어들 중에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상당히 좀 마구잡이로 많이 한국 법령에 그런 한자어들이 수용이 된. 고사성어, 사자성어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전혀 안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我们在看到这3个单词的时候，看它的字，我们可以理解它的意思。但是在中国的时候，我们没有听过，没有见过，也不会用这样的单词。所以你在对中国人说这3个单词的时候，他们会听不懂。 사정이 이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법전에는 이 외계어 같은 단어들이 한둘도 아니고 버젓이 쓰이고 있습니다. 민법 제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조항. 전후 양씨의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조항 제4항.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조항,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는 조항이 각각 그것입니다. 일단 앞전, 뒤후, 두양, 때, 시자를 쓰는 전후 양시는 앞과 뒤의 두 시점, 즉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시점을 가리키는 정도의 뜻으로 민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국민공모에서 전후 양시를 어떤 시점의 처음과 끝이라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자고 제안한 시민이 최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공인된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증감 변경이나 지려 천박은 기존에 있는 한자말을 이어붙여 조합한 것 같은데 오히려 뜻을 짐작할 수도 없는 황당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증가와 감소를 뜻하는 증감과 바꾸다의 뜻의 변경을 이어붙인 증감 변경.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아직도 법전에 있는 이 말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슬기로움을 뜻하는 지려와 생각이 얕고 언행이 상스럽다는 뜻의 천박, 이 두 한자어를 이어붙인 지려 천박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리 분별력 부족으로 바꾸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에 어려운 말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법 예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뿐 이 새 얼간이 같은 말은 아직도 우리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후 양시, 증감 변경, 지려 천박. 대한민국 국민 중 몇 명이나 이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포로 체험 훈련을 받아 특전사 장병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훈련을 지휘 감독한 장교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에서 훈련을 받아 질식사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 국가와 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특전사 장병 2명이 이른바 포로 체험 훈련을 하다 질식사한 사건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21살 조용준 하사, 23살 이유성 하사가 꼭 같은 나이에 안타까이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당시 훈련을 감독했던 김모 중령 등 2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2번 죽나. 특전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의 제13공수 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숨진 당시 21살이었던 조용준 하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묘비석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튼튼하고 건강했던 이제 겨우 21살 된 생떼 같은 아들의 죽음. 조 하사는 당시 23살이었던 이 하사 등과 함께 손과 발을 포박당하고 얼굴엔 두건이 씌어진 상태에서 독방에 감금돼 포로 체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적에게 체포된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공포 등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 하사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통상 포로 체험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인식했던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하사와 조 하사는 급하게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숨이 막혀 숨을 못 쉬어 고통스러워하다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당시 훈련을 지휘 감독했던 특수전사령부 민군작전처 소속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훈련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중령과 김소령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대법원 일부도 원심 판결이 옳다며 김중령 등에 대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특전사 포로 체험 훈련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특전사는 네이비 실이나 그린베레 같은 미군 특수부대를 벤치마킹해서 이른바 고문 저항 훈련이라는 걸 해오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인범 특전사령관 시절인 지난 2014년
중단 10년 만에 포로 체험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2014년 당시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여단장들과 영화 브라보 2 제로를 시청하다 우리는 포로로 잡혔을 때 살아오는 훈련은 시행하지 않고 있지 물었고 이에 13 공수여단장이 우리 여단에서 발전시켜 보겠다 해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포로 체험 훈련을 재개했다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인권센터 등을 통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실제 당시 숨진 조하사 등의 얼굴에 씌어진 주머니는 제대로 숨은 쉬어지는지 검증도 하지 않은 그냥 문방구에서 산 신발 주머니였고 훈련 현장엔 의료 요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교관 한 명은 훈련 도중 내연녀와 통화를 하느라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이게 특전사 훈련 맞나 싶은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13 공수여단장은 이후 소장으로 진급했고 전인범 특전사령관은 2016년 보국 훈장 국선장을 수여받고 특전사령부 연병장에서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 8군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원한 특전맨이라는 칭송 속에 성대한 전역식을 갖고 전역했습니다. 전인범 중장은 이후 문재인 캠프의 안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 등 이런저런 구설에 휩싸여 결국 문재인 캠프를 자의반 타의반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요원, 대한민국에서 튼튼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21살, 23살 청년들이 군에서 훈련을 받다 질식사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현실, 현실 같지 않은 현실. 아들을 잃은 조 하사와 이 하사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특전부대 신조. 국가의 목숨을 맡긴 특전사라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죽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몸에 좋은 것 많이 챙겨 드셔서 건강 지키셔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